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어제 한 신문에서 장관들 성적표라는 게 보도가 됐습니다. 잘한 장관, 못한 장관을 순위까지 매겼는데요. 마치 못한 장관은 이거 개각을 하라는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가뜩이나 개각설이 난무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예정에도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 내각이 힘을 모아서 국정을 수행해야 될 때다. 대통령은 전혀 개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개각설은 식을 줄을 모릅니다. 이 정부가 이제 2년차 들어서는 겁니다. 장관의 업무 능력 너무 빨리 평가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장관이 바뀌면 또 새로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도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각 부처 공무원들은 작년에 짜놓은 경제정책들 또 구체화해야 되는데 바빠야지 되는데 만약 개각이 된다면은 장관께 또 보고하는 자료 만들라 또 얼마나 바빠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개각설이라는 게 너무 비효율적인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물론 개각설이 나오게 만든 장관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앞으로 개각설이 나오지 않게 일을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기획 있는 날이죠. 각종 민영화 논란 중에서 오늘은 정말 우리의 건강과 생명과 연결이 돼 있는 의료 민영화 혹은 의료법인 영리화 문제를 토론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부의 홍순표 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미운 오리가 된 건가요? 예, 아무래도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삼성전자 주가 부진이 이어졌고 오늘 그 영향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어제보다 1.07% 하락한 1946.14포인트를 기록하면서 2영업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주 코스피 2.8%의 하락률을 기록을 했고요. 이에 반해서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의 주도로 0.61% 상승한 499.33포인트를 마치면서 하루 만에 상승 전환과 함께 500포인트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코스피는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된 가운데 미국과 중국 제조업 경기 부진으로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고개를 들면서 하락 출발했고요. 장중에 중국의 12월 비제조업 지수의 하락 등으로 중국 증시가 1% 이상 하락한 영향으로 1950포인트 선마저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 영업일 연속 오늘 외국인과 국내기관이 나란히 주식을 팔았는데요. 외국인이 전기전자, 운송장비, 유통, 음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3,200억 원 이상의 주식을 팔았고 국내기관도 운송장비, 전기전자, 보험, 통신, 건설 등을 중심으로 1,200억 원 이상의 주식을 팔았습니다. 비금속 광물, 의료정밀, 운수창고, 종이목재업만 상승했고 금융, 건설, 음식료, 유통 등이 1% 이상씩 하락하는 등 나머지 전업종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SK 하이닉스만이 2.11% 상승했을 뿐이고 신한지주, 현대차, 삼성전자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하락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BNP 파리바에서 이 영업이익이 8조 원 정도밖에 안 될 거다라고 하향 조정한 게 아마 좀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은데요. 원래는 한 10조 원 정도 예상을 했던 영업이익이 9조 원. 이걸로 시장에 좀 눈높이가 내려왔던 게 같은데 8조 원까지 내려오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내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시가총액이 12조 원이나 이틀 동안 빠졌다고 하죠? 예.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는 7일에 4분기 잠정 실적을 장 시작 전에 발표를 하는데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업이익의 수준이 과연 9조 원대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9조 원대를 상회하게 된다면 시장은 어느 정도 안도를 하면서 이번 4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9조 원대를 하회하게 된다면 4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우려감이 오히려 고개를 들면서 시장의 변동성은 더 커질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환율까지 겹치면서 이제 삼성전자는 더 악영향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SK 하이닉스가 오른 것을 보면은 이건 또 환율의 영향을 좀 덜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사실 최근에 환율과 관련해서 본다면은 엔화의 약세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경험적으로 봤을 때 엔화 약세, 그리고 엔화에 대해서 영향이 크지 않은 그런 섹터 업종을 보게 된다면은 전기통신이라든지 내수와 관련된 업종들이 많고요. 네.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IT,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와 같은 IT 업종들은 사실 엔화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IT 기술이 일본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 가격 경쟁력은 다소 좀 약화될 수 있겠지만은 기술 경쟁력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매출은 증가하는 그런 양상이 주가에도 반영이 됐고요.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환율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잘 못 나간 워스트 종목을 보니까 네이버가 또 있네요. 이렇게 큰 종목들이 좀 잘 안 되면 아무래도 지수에도 부담을 많이 줬을 것 같아요. 예, 오늘 네이버 3.59% 하락했는데요. 네. 사실 간밤 미국 증시에서는 성장성 우려 속에서도 네이버와 유사한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트위터 주가가 6% 이상 급등했고요. 네. 페이스북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이와 달리 네이버 주가는 크게 하락을 했는데 결국은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팔자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예. 네이버의 주가는 지난달 6일 이후에는 70만 원에서 75만 원 수준을 꾸준히 유지해왔지만 외국인의 팔자세로 오늘 결국 70만 원 선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물론 4, 4분기 라인 매출 성장이 예상보다 부진할 것으로 우려되지만 중기적으로는 비즈니스 모델의 잠재력이 탄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최근 외국인의 팔자는 단순 이익 실현 정도에 그칠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잘 나간 종목도 있었죠? 예, 역시 코스피 하락 속에서도 코스닥 시장 빛이 났는데요. 네. 그 중심에는 LED 관련주들이 있었다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달 29일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일반 조명용 백열 전구의 생산과 수입이 금지됨에 따라서 LED 전구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서울 반도체가 6.8%, 루미마이크로가 9.5% 이상 급등한 것을 비롯해서 금호전기, 오리 ETI, 루멘스 등 LED 관련주들이 1에서 3%의 강한 상승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빛이 난다고 하셨군요. 네. 그러면 다음 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가면 좋을까요? 일단 현재 시장의 문제는 일본 엔화 약세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일본 엔화 약세로 인해서 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기 또 기업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일본 엔화 약세 흐름이 좀 과대하다는 측면도 충분히 고려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본 엔화의 실질 실효 환율은 작년 11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15%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일본 엔화의 추가 약세 가능성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 엔화 약세의 영향력, 과대평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코스피 1950포인트 선에서의 의미 있는 지지선 가능성이 몇 차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1950포인트 선 이하대에서는 저가 반발 매수의 이익을 통해서 지수의 복원력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하락은 조만간 시작될 4, 4분기 어닝 시즌을 겨냥해서 기회 요인으로 활용하는 다소 좀 역발상 전략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부의 홍순표 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충전 다 끝나셨죠? 네. 예. 예, 방전되셔서. 방전이 됐었는데, 예, 충전을 하고 왔습니다. 네. 전화번호도 앞에 9번이 바뀌셨어요. 올해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아니, 제가 사실 예. 번호 이동, 010 번호 통합을 안 하고 계속 있다가, 네. 이번에 이제 010으로 막차를 그러니까요. 타고 바꿨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번호가 바뀌어 있길래. 네. 네, 어쩔 수 없군요. 저도 그 번호를 굉장히 9번을 유지하고 싶었는데 못했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이번에 이제 강제 전환이 다 됐고, 네.
안 한 분들이 뭐 전체적으로 보니까 집계해 보니까 14,000명 정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네. 어떤 뭐 이제 해외 유학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장기간 이 정지를 해놓으신 분들도 네.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 7,000명 정도가 있는데, 아마 이 발신 정지라든가 그런 조치가 지금 취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발신이 안 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추억의 번호가 돼버렸네요. 네. 네. 그 엔저 현상, 휴가를 가신 동안에도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당국도 지금 예.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 오늘 김종산 총재가 안정화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뭐 어떤 구체적인 조치가 있는 것은 아니죠?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사실은 아마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한 해를 점검을 하면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아마 이제 복병이랄까요? 걸림돌이 될 이 요소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으뜸으로 지금 엔저 문제를 꼽고 있는데, 네. 지금 원화는 어쨌든 계속 절 상이돼 가고 있고, 반면에 이 일본 엔화는 아베노믹스가 더 속도를 내는 듯한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하고 엔화의 이 가치 문제가 지금 굉장히 첨예한 화두로 등장이 되고 있고, 이게 실제로 기업들이 물건을 파는 네. 그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제 가격 경쟁력에 민감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환율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네. 제값을 어디 가나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하의 중소기업들이라든가 많은 브랜드들은 사실 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국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예의주시를 하겠다, 지금 계속 일종의 다소간의 구두개입성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 범금융기관 신년 인사회에 뭐 현호석 부총리, 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등이 다 참석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씩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현 부총리는 일단 예의주시하겠다. 네. 원엔 환율이 이틀새 급락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 그리고 현재로서는 어떤 구체적인 액션보다는 당분간 시장 흐름을 좀 지켜보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김중수 총재 역시도 일단은 필요할 경우에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겠고, 일단은 해외 자본의 유출입 등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 강화, 네. 뭐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원엔 환율은 이게 일종의 재정 환율이라고 네. 해가지고 원달러 환율과 엔달러 환율에 의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엔 환율은 원과 엔만의 문제가 아니라 달러의 문제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 외환 당국이 이걸 뭐 어떻게 직접적으로 개입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다만 물론 방법은 있겠죠. 뭐 이 원화 가치를 조금 더 낮추는 방식으로, 네. 다시 말해서 원화를 조금 이 환율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이거를 환율을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 그렇게 되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네. 아베노믹스가 좀 제동이 걸려서 엔화 스스로가 좀 다소는 좀 절상이 되는 방향을 기대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냥 뭐 예전에 이제 달러 대비 원화에 대한 절상을 얘기할 네. 때는 항상 3종 세트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네. 그것도 그냥 얘기만 듣지 항상 그냥 지켜보는 차원에서 이 환율이라는 게 참 어떻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다가 네. 또 이제 방향이 어떤 네.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확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일희일비할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큰 흐름에서 본다면은 올해 우리 경제의 이 환율 변수가 상당히 한번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물가는 안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환율이 더 원화가 강세가 된다고 해서 특별히 득이 될 건 없는 상태고요. 그렇죠. 예, 이제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이제 부정적인 요소가 더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에 분명히 마이너스 요소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당국에서 예의주시하겠다, 뭐 지켜보고 있다, 이러면은 예전에 미스터 N 기억 나시죠? 사카키바라, 네. SK 같은 네. 경우에는 이렇게 말하면은 시장도 움직이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는 미스터 원이 지금 없죠. 네. 전곡을 찌르셨군요. 예. 네. 올해 예산 안 통과되는 것
지켜보시지는 못하셨죠? 바로. 예. 네, 뭐 해넘겨서 두들긴다는 소식은 이제 들었었는데 참 뭐 이 해마다 이 무슨 나라 예산을 미리 좀 짜놓고 그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마지막까지 그 통과가 안 돼가지고 해를 넘겨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또 각 의원들은 지역구 사업을 집어넣느라고 또 네. 온갖 쪽지가 난무를 하고 참 이 구태가 언제쯤 없어질까 답답하긴 한데 네. 어쨌든 예산안은 확정이 됐고요. 이제 이 확정된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정부가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금년도 예산 배정 계획안이라는 것을 심의 의결을 했는데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65%를 배정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정부가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올해 전체 세출 예산,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돈이 309조 6천억, 한 7천억쯤 되는데, 이 중에 65.4%를 상반기에 쓰겠다는 겁니다. 분기별로 보면은 1분기에 40%, 2분기에 25%, 3분기에 21%, 그리고 4분기엔 13%를 쓰는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데, 상반기 예상 배정률. 사실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하면 상반기니까 상반기에 50% 쓰고 하반기에 50% 쓰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항상 상반기에 더 많은 예산을 쓰게 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최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예산부터는 상반기에 거의 70% 이상의 예산을 써왔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일단은 예산을 빨리 투입해서 재정자금을 빨리 투입을 해서 이제 경기를 좀 띄워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예산을 좀 미리미리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산 배정률이 상반기 배정률이 70%가 넘었는데 올해는 지금 65%로 잡혀 있으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상반기에 굳이 예산을 왕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네. 올해 경기는 조금 회복이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뭐 상저하거니 네. 상고하저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특별히 상고도 아니고 상저도 아니고 연중 그냥 완만한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그냥 과거의 통상적인 배정률 한 네. 65% 정도를 쓰고 하반기에 이제 나머지 돈을 쓴다는 건데 글쎄요, 정부 계획대로 과연 될지 여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네. 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은 또 하반기에 쓸 돈을 미리 땡겨다가 일종의 가부를 하는 거죠. 가부를 해가지고 미리 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올해는 좀 완만하게 지금 계속가는 이 추세가 좀 유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또 이 공무원 보수가 확정이 됐는데 전체 공무원 보수 증가율은 이제 1.7%로 잡혔고요. 특히 이제 3급 이상,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은 전액 반납하는 형식으로 임금을 동결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가 됐습니다. 네. 가불해서 쓰는 것도 모자라서 추경을 또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 나오지 그렇죠.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이거 과거에 항상 그게 이제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악순환인데요. 악순환이죠. 하반기 예산을 네. 미리 갖다 쓰고 하반기에 네. 돈이 모자라니까 또 추경 짜고 네. 매년 이제 그런 패턴이 반복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 구태도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대외 변수라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변수는 있지만은요.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예,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맛집의 경제학, 그리고 곽경택 감독의 영화죠. 친구2로 보는 경제 이야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녀석 깨어있는 방송 유사파 사랑해요.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생생경제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YTN 라디오의 앱 예스가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네, 그 음식을 통해서 경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음식을 통해서 경제를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시간입니다. 김유진 푸드칼럼니스트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입고. 근데 요즘에는 이 중에서 가장 부각되는 게 모르겠어요. 잘 먹고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사실 그렇죠. 불경기이기 예. 때문에 호황일 경우에는 오히려 식의 주 쪽으로 몰려요. 그렇죠. 잘 입고 네. 적당히 먹고 그리고 뭐 사는 건 뭐 별 고민 없이 그냥. 네, 웬만하면 조금이라도 맛있는 것을 잘 먹자. 그렇죠.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음식 찾아다니는 문화는 여전히 불황으로 여전합니다. 계속된다는 네. 생각이 네. 좀 드는데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호스탄탑 노리고 있죠. 네, 근데 너무 비슷해요. 근데 이것도 뭔가 차별화되는 그런 정보가 그럼요. 필요하고 뭔가 이 맛에 대한 그런 느낌도 네. 정말 맛있어요가 아니라 갖가지 용어로. 그 재밌는 사실이 이런 거예요. 그 어느 누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아니, 파워 블로거와 평론가의 차이가 뭐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하고 싶은 질문이에요. 그렇죠. 네. 블로그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그냥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기를 뭐 누리면 되는 거고. 네. 근데 평론가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공인된 매체로부터 의뢰를 받아야 돼요. 네. 그게 칼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기자분들 중에 좀 연세가 많으시거나 대기자분들이 쓰시기도 하지만 야 이거는 우리 기자들 군 중에는 우리 풀 중에는 사실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친구는 없으니까 그럼 이분한테 의뢰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의뢰를 네. 받게 되면 평론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오래 버티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데뷔를 했던 1999년도에는 음식평론가가 5분이 있었어요. 네. 70대부터 30대까지 딱 5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2014년인데 지금도 5분밖에 안 계세요. 이미 작고하신 분들 계시는데. 그래요? 예. 그러니까 2분은 이제 활동을 안 하시고 2분이 새로 등장을 하시고. 근데 그게 젊은 분들이 새로 이렇게 뒤에서 받쳐주는 게 아니고 네. 저보다 훨씬 연세 많은 분들이 기자 생활을 하다가 접고 나오시고 이런 분들이 지금은 평론가로 활동을 하세요. 아무래도 또 이게 또 연륜이 있어야 그럼요. 잘 평론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한 가지 드는데. 그 오해가 있으면 안 되는 네. 게 평론가는 까칠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격을 누가 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레스토랑에 가서 신문을 하듯이 젓가락을 던지고 하는 행위들은 굉장히 좀 무례한 행동이에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네. 검찰이나 식약청에서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시청자들한테 알리는데 젓가락을 던지고 나가고 이런 행동들은 사실 저도 좀 조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건 아마 초심자여서 그렇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기자들도 초반에는 그렇지, 굉장히 경찰- 거들먹거리면서 경찰서 이제 문 발로 차고 들어가고 뭐 그렇게 이러고. 해야지 된다. 뭐 이런 식의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네. 것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맛집이라는 것을 찾아다닐 때 기준 네. 이 뭘까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걸 소식을 접해서 네네. 아니면은 내 발로 찾아서 뭐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 네. 맛집의 기준이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은 저는 그냥 그 한마디로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그 아이덴티티 가지고 있는 집.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김치찌개는 원래 이런 맛이야. 철학. 네, 뭐 이런. 돼지 예. 불고기는 이 맛이야. 네. 라고 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갖고 이 집이 잘한다 못한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그 판단 기준을 갖고 있으면 그런 게 흔들릴 수 있어요. 예를 그렇죠. 들면은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고 네. 인구수가 적은 도시에서 60년을 사신 분이 그 동네의 맛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음식을 평가한다든지 아, 네. 한번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종합편집 종편 프로그램에 나가서 음식을 가지고 토크를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50몇 년 가까이를 대전을 떠나본 분이 없는 기자분 중에 네. 그분이 이제 전국에 있는 칼국수를 평하니까 어. 시청자들이 볼 때 저분이 그래도 기자도 하셨고 네. 되게 유명한 분이라는데 칼국수의 신이라는데 근데 그분이 서울 음식을 먹고 개성 칼국수를 먹으면 되게 맛이 없을 수도 있고 밍밍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주관적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음식을 먹거나 이러는 거는 주관적일 수밖에는 없어요. 근데 저는 어디 가서든지 얘기하는 게 음식은 상대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주관 내 주관이니까 맛이 있다 없다를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자격이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상대적인 거예요. 예. 충분히.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연륜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네.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맛집 소개 가이드 이게 너무 많이 알려졌죠. 이제 그렇죠. 미슐랭 가이드. 네네네. 그래서 이 미슐랭 가이드에 따라서 맛을 보러 다니기도 하고 우리는 뭐 미슐랭 가이드에서 뭐 별 몇 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네. 미슐랭 가이드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있으시니까 네네.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음식 레스토랑 추천 가이드북이라고 신용평가사 같아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 이제 사실 그 미슐랭 가이드에 반하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아요. 네. 과연 누가 한 것이냐, 그렇죠. 뭐 필진을 오픈해라, 뭐 이런 것도 좀 있고요. 근데 이제 미슐랭 가이드 자체는 기본 철학 자체가 이렇게 몰래 가서 네. 어쨌든 암행 취재를 하는 것들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필진을 노출시킬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몇 가지 노하우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미슐랭 가이드의 그 책에 실리기 위해서는 네. 맛도 맛인데 제가 이런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필진들 네. 취재에 나오시는 분들이 뉴요커들이에요. 네. 뉴요커들이 한식을 먹어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식이 전형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빈대떡이 맛있다 없다라고 논하는 건 정말 주관적인 거예요. 뉴욕타임스에도 뭐 2013년에 가보면 좋았을 뻔한 집 뭐 네. 이런 그 요리면에 실렸더라고요. 네네. 근데 한식집이 하나 실렸는데 네.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실렸을까 이런 생각이 좀 그렇죠.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미 음식의 세계적인 트렌드가 유명한 국가들은 다 지나갔어요. 네. 멕시코도 지나갔고 베트남도 지나갔고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한국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국도 예. 이제 드디어 이제 메뉴가 하나씩 슬슬 들어가죠. 하나씩 나오기 시작을 예. 하는데 재밌는 거죠. 빈대떡도 있고 또 떡볶이도 있고 달달한 불고기며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젓가락을 갖고 느끼는 어떤 이색적인 맛, 이국적인 맛에 흠취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밀가루를 베이스한 게 많고 네. 단백질이 기본이고 그다음에 당분들, 나트륨이 들어가다 보니까 충분히 서양인들이나 전 세계인들을 감동시킬 만한 기본 요소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맛집이라는 것이 이렇게 참 주관적일 수도 네. 있고 개인 취향에 따른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네. 근데 이게 맛집으로 유명한 집은 한 곳이 생기면 바로 또 상권이 형성되죠. 그렇죠. 예, 뭐 다 전문점이고 내가 원조다. 네네네. 막 다 이렇게 되잖아요. 초기 형태의 뭐 1세대 원조 논쟁 같은 경우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시작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주방장이에요. 네. 주방장이 20년 동안 정말 뼈가 빠지게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해줬는데 주인은 어마어마한 부를 네. 누리고 있고 자기는 아직도 전세방을 저작권 뺏긴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대부분 이제 주변에서 꼬드깁니다. 이렇게 해라. 그냥 해. 네. 뭐 어차피 당신 음식 다 한 거 아니야? 뭐 이러고서는 옆집으로 가죠. 멀리 안 가요. 네. 나 나가면 어떻게 두고 봐라 그러고서 바로 옆집으로 나가는 경우가 소위 얘기해서 이제 1세대 상대적 네. 박탈감으로 인해서 생긴 원조 논쟁인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슬프죠. 돈이 생기면 딴 생각을 해요. 부부간의 갈등. 네. 이별로 네.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 그래서 이혼을 하고 아주 웬수야 너 두고 봐 그러고서 같은 걸 보게 되는 경우도 네.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래 어차피 그 골목에 들어가면 나는 A급 상권 안에 들어가는 거야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아주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자리 없어서 나왔을 때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겠지. 그렇습니다. 이런 네, 거잖아요. 네. 예. 줄 서 있다가 지치면 우리 집 오겠지. 그렇게 추우면 두고. 오겠지. 뭐 예. 이렇게 되는 그런 예. 경우도 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상권이 형성된다면 그다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예. 아이러니하게도요. 골목에서 한 집이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하루에 매출이 500만 원이었다. 네. 근데 다른 집이 하나가 생기게 되면은 분명히 나눠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n분의 1로 나눠야 저는 매출이 정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은 희한하죠. 그 골목을 가면 그 오리지널 음식들을 먹을 수 있어라고 하니까 네. 대구탕도 먹으러 가고 뭐 감자탕도 먹으러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매출 상승 효과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왕십리 쪽에 네. 가보시면은 뭐 돼지곱창 볶음집들이 있거든요. 네. 세상에 저 많은 집들이 장사가 되나 싶을 정도로 아주 많아요. 한 집 건너 한 집씩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집이 양파만 넣고 양념을 했다면 네. 우리 집은 부추 넣었잖아. 네. 우리 부추 곱창이거든. 뭐 이러고서는 언급을 네.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모네 원조집 뭐 이런 것도 많고
떡볶이 골목이 가장 재밌죠, 사실은. 어딘가요? 예. 떡볶이 골목. 신당동 떡볶이 골목 네. 가면 이제 뭐 자꾸 하셨는데 마봉님 할머니의 네. 아드님들 둘째가 하는지 막내가 하는지 뭐 그 며느리가 하는지 뭐 이러고 네, 골목 네. 전체가 다 결국은 네, 하나의 상점일 수도 있겠군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네. 보면은 문화를 또 형성할 수도 있으니까요. 상권이 형성이 되면 여기 가면 떡볶이 골목이 있다. 뭐 네. 공덕동 가면은 전 골목이 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도 하나의 문화라서 또 좋은 측면도 있고요. 이게 사실은 아직 2만 불 세대라 그런데요. 네. 한국은 음식에 대해서 정말 향유는 하는데 네. 그걸 문화로서 즐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전에 관한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연구소도 많이 나와야 되고 네. 책도 있어야 되고 논쟁도 좀 벌어지고 그러니까 그게 어느 집이 맛있네 맛없네 그런 치졸한 싸움들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전이라는 게 왜 오랫동안 1000년 넘게 버틸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논문 정도는 좀 나와줘야 어디 가서 제가 쓰고 논문이라고, 싶은데요. 예, 좀 예.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떡볶이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연구소도 만들고 그렇죠. 얼마씩 네, 투자를 네. 해가지고 뭐 한류 음식으로 대표 음식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쏙 들어갔어요. 그렇죠. 좀 따박따박 좀 네. 날카롭게 좀 누가 이렇게 좀 분석 좀 하고 네, 떡볶이에 찾아서. 대한 분석. 네. 한류 음식, 떡볶이나 전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한류로 맞아. 대표할 수 있는 음식. 한류를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한 게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한식을 세계화하겠다고 나선 분들 같은 경우 참 안쓰러웠던 건 뭐냐면 무턱대고 갔어요. 우수하니까, 네. 건강하니까, 예쁘니까라고 들이댔거든요. 죄송한데 한국 음식이 전 세계에 알려진 건 드라마나 영화라는 콘텐츠를 통해서예요. 네. 그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문난 칠공주가 중국에 나오고 베트남에 나가면 그 안에서 먹었던 한국 음식들을 보고 궁금해하는 아직은 좀 덜 발달된 네. 개발된 국가에서 볼 때는 와 저거 되게 맛있겠다. 저거 한번 먹어봤으면. 왠지 우리가 미국 방송 보면서 느꼈던 이런 겁니다. 그런 거 예전에 같네요. 우리가 예. 뭐 피자 배달 오면 저거 네. 무슨 맛일까라고 궁금해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영화 장면에 거의 모든 저는 씬에 나온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90분 안에 꼭 한 번씩은 나오는 게 문 열고 짜장면 배달 오잖아요. 네. 외국 분들이 볼 때 그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게 한식으로서 이미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저변이 확대되어 있다면 그걸 공략해 나갈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아시다시피 짜장면을 한식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요. 아주 훌륭한 짜장면은 한국 음식이라고 저는 우리나라 생각을 음식이 하거든요. 됐는데. 예. 그러면은 그걸 음식제 가져갈 거면 네. 차라리 외국에 나가서 조그맣더라도 음식 프랜차이즈 점들을 만들어서 그 음식을 맛보게 해주든가.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네. 광고만 열심히 해. 어디 가서 먹으라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아.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네. 일본 음식이 세계화한 것들은 참 우리가 배워볼 만한 참고할 만한 것들이에요. 일본은 스시라는 음식을 알리기 전에 네. 간장이 먼저 전파가 됐어요. 아, 그런가요? 일본에서 예. 미국 내에서는 소이소스, 그러니까 네. 뭐 유럽에서도 그렇고 소이소스라고 하는 음식 자체가 먹지 않았었거든요. 거의 뭐 요리사들이 다른 소스와 좀 배합을 해서 쓰는 정도였었는데 소이소스라는 거를 영업 직원들이 네. 전국을 뒤졌죠. 텍사스 산골까지 가서 네. 그 기꺼만 간장을 알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게 기본이 되고 점차적으로 하나, 둘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참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가야 소스 플레이가 되는 거고 네. 소스를 팔 수 있어야 그 나라에 있는 그 재료 가지고 한국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접근을 해야 예. 되는데 글쎄 왜 안 그래 바쁘셔서 그랬겠죠 뭐. 경제적으로 접근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했던 또 일본이 또 배워야 될 점이 있는 나라라는 한식의 결론이에요. 세계화가 예. 참 아쉬워요. 너무나 네. 많은 예산을 뽑았었기 때문에 예. 차기 정권 현 정권에서도 그렇고 차기 네. 정권에서도 그렇고 또 할 수 있을까? 한식의 세계화 예산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 네. 왜냐하면 성과가 별로 없죠. 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우수한 음식들 상당히 많은데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또 전 세계를 좀 호령할 수 있는 한류 음식들이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네.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 브랜드를 말씀드려도 죄송합니다만 농심 신라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만들어진 음식이거든요. 네. 근데 그 라면 하나로 전 세계를 제패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쉽게 얘기해서 김밥 천국처럼 라면집들이 네. 하나씩 생겨야 돼요. 맞아요. 네, 예. 라면은 그 브랜드를 쓰던. 네. 근데 이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은 옆에 또 2등 라면도 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음식 문화를 점점 알려나가야 되거든요. 네. 라면만 갖고 해도 훨씬 적은 비용으로 연구소 짓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었을 텐데. 탁상 행정이라는 말도 생각이 나는 그런 대목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유진 푸드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risposta a tutto. Se voglio fare contento, Totò, ora ti conto una cosa. 경제 영화관 시간입니다. BGM이 깔리는 걸 딱 들어보니까 할아버지가 토토에게 알려주셨던 이런 그 영화에 대한 모든 것들. 우린 영화에 대한 모든 것은 아니고요. 영화 속에서 어떻게 경제를 뽑아내는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루밖에 안 쉬었는데 혹시 또 근무하셨어요? 네, 일일도 근무하고, 일일도 근무하고. 아무래도 그러셨을 것 같아서 영화는 언제 보시나요? 틈날 때. 틈날 때마다. 예. 그래서 오늘 소개해줄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네, 간만에 좀 화끈한 영화, 느와르 영화 한 편을 골라봤습니다. 네. 이 느와르 영화, 깡패나 건달 같은 이런 이제 폭력 세계를 담은 영화인데요. 일명 갱스터 영화다라고도 네.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은 이제 곽경택 감독하면 떠오르는 영화를 골라봤는데요. 작년에 나왔죠. 친구 2입니다. 네. 2001년에 영화 친구가 나왔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켰던 또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아주 유명한 영화 속의 명대사들도 있는데요. 네. 직접 부산 토종 발음으로 해주시죠. 그 장동건이 했던 네. 말 중에서 네가 가라 하와이 하는 것도 더 있었고요. 리얼하게. 그래요? 다음 거는. 그리고 또 그 칼에 맞을 때 하는 네. 얘기 있죠. 고마해라 많이 묻다이가. 정말 네. 예, 토종 발음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또 많이 떴던 건데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이것도 그때 명대사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박 기자님 고향이 또 부산이시잖아요. 네. 예, 정말 추억의 거리들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여담입니다. 이 영화 친구 1을 찍었을 때 바로 저희 동네에서 또 찍었습니다. 아, 그래서요? 네. 예, 영화 친구 2는 그러면은 배경은 아마 같을 거고요. 네. 예, 등장인물이 같은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영화 이제 친구 2는 사실 친구 1에서 네. 이제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친구 1을 보면 이제 친구 사이였던 준석이 동수를 살해하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네. 그 뒷이야기를 담은 게 이제 친구 2입니다. 친구 1 마지막에 보면 이제 동수를 죽인 범인이 준석이다 이러면서 이제 자신이 이제 인정을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준석은 17년간 감방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록을 합니다. 추록을 나서 나오니까 네. 조직의 보스가 바뀌어 있습니다. 준석 밑에 있던 이제 은기라는 사람이 이제 이 조직의 보스가 돼 있고요. 네. 17년 만에 이렇게 추록을 하니까 이제 은기는 준석을 견제를 합니다. 준석이 나와서 보니까 자신의 오른팔 왼팔은 모두 이제 제거가 된 상태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조직 탈환에 났습니다. 조직을 이제 탈환에 나서는데 이제 그 옆에는 이제 성훈이라는 한 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이 성훈은 이제 준석의 여자친구의 아들이고요. 사생아로 태어나서 이제 사고뭉치가 된 아이인데 준석은 괜히 이제 이 아이에게 이제 정이 갑니다. 성훈과 함께 은기를 몰아내고 네. 부산을 접수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은기가 성훈을 만나서 성훈의 아버지에 대한 비밀을 흘리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살살 포섭해 놨습니다. 마침내 성훈은 아버지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고 네.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에 대한 복수에 나서는데 이 내용은 뭐냐? 이건 아마 직접 영화를 보셔야 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출생의 비밀 이런 것이 나오고 오른팔 왼팔 제거되고 다시 또 복수전에 나선다. 느와르의 공식이죠. 맞습니다. 예, 네. 전 느와르를 상당히 좋아해요. 그런가요? 예, 전쟁 영화와 더불어서 좋아하는데 사실 이게 정말 피가 튀는 장면이 많고 그래서 또 안 좋아하시는 분도 많죠. 네, 이 노아르는 사실 호불호가 좀 많이 엇갈리는 작품이고요. 네. 이 데이트 중인 연인들이 봤을 때는 이거 아주 별로 감추하고 싶지 않은 그런 영화입니다. 네. 피 튀는 장면 이런 것들이 참 많고 네. 욕도 많고 대사도 그칩니다. 하지만 은근히 또 노아르가 보면 시원한 맛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예. 줄거리가 되게 좀 단순하기 때문에 네.
보고 나면 또 머리가 또 정화된다라는 분도 때로는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또 명작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대부죠. 네. 프란시스 코폴라 감독의 대부인데 이 친구2는 대부2와 닮았다 이런 평가도 많이 나옵니다. 혹시 의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 네. 네. 근데 이 영화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또 경제 이야기로 넘어가야지 될 시간인 것 같은데 어떤 경제 이야기가 여기 숨어 있나요? 네, 이제 영화에서 보면 이제 준석이 이제 성훈에게 언제 우리 한번 조용한 데서 밥이나 한번 먹자 이렇게 네. 얘기하니까 성훈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네. 밥 말고 그냥 돈으로 주시죠. 오. 일단 돈이 있어야 식구가 되지요라고 얘기하는데 네. 결국 이제 신세대들에게는 끈끈한 인간관계, 뭐 친구관계 이런 것도 결국 돈이라는 게 먼저라는 생각입니다. 네. 돈으로 친구 맺는 관계, 우리 경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정치적으로는 적대적이면서도 경제적으로는 협력하는 관계, 이런 게 참 다반사입니다. 그렇죠. 특히 국가 간의 이런 친구 맺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유무역협정 FTA입니다. 네. 네, 관세를 없애서 다른 나라 눈치 볼 것 없이 네. 우리 절친한 친구들끼리 자유롭게 거래하자. 이게 바로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FTA의 본질입니다. 네. 이런 FTA는 다른 나라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세계무역기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니네들 절친이니까 알아서 서로 이렇게 상품 판매를 해라. 이게 바로 이제 FTA인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3년 3월 기준으로 봤었을 때 칠레와 미국, 아세안, 유럽연합 등 모두 45개국과 FTA를 시행 중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캐나다와 호주, 중국 쪽과 FTA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지금 또 논란이 될 또 소지가 있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네. 돈이라는 게 사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윤활유기도 하죠. 그렇죠. 굉장히 돈이 여유로우면은 부드러운 관계로 갈 수도 있는데 나라 간에도 그렇다. 그러니까 저 패러디물을 하도 봐서 그런지 이렇게 딱 우리나라 대통령이랑 다른 나라 대통령 얼굴이 이렇게 딱 보면서 우리 친구 아이가 막 이러는 그렇죠. FTA 네. 장면이 막 떠오르기도 하는데 이게 단체로 하는 친구 맺기도 있잖아요. 네, 뭐 우리가 흔히 말 유럽연합 EU라든가 네.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이게 네. 대표적인 단체로 친구 맺기입니다. 사실 오늘 이번에 그 교육부가 이 수능 문제 EU와 나프타 무역 규모를 묻는 문제를 냈다가 한번 혼쭐이 났던 네, 그런 그렇죠. 에피소드도 있죠. 예. EU는 유럽이고 나프타는 북미 국가들의 연합체입니다. 또 최근에 우리나라가 참여 의사를 밝혔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네. 있는데요. TPP라고 하죠. 이것도 일종의 이제 단체로 친구 맺기입니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4개국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모두 12개국이 협상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걸로 영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것도 아세안 10국가 10개국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데 이 협정은 또 중국이 주도를 하고 있는 협정이 있습니다. 네, TPP 얘기하니까 또 안타까운 것이 우리는 여기저기 눈치 보느라고 주체적으로 또 협상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근데 이게 돈으로 친구 맺는 거는 기업들도 잘하잖아요. 네. 예. 전략적 제휴 네. 대표적인 거죠. 기업 서로 상호 간에 이제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다른 기업에 대해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는 경영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기술 분야냐, 자본 분야, 혹은 생산 분야, 뭐든지 서로 경쟁력을 높여서 윈윈할 수 있으면 전략적 제휴를 맺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기술 혁신 속도가 빠른 전기나 전자 분야에서 신기술을 먼저 습득하기 위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중국같이 폐쇄적인 시장 같은 경우는 현지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많이 맺기도 합니다. LG경제연구원 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네. 과거에는 이런 전략적 제휴가 기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두 기업이 손을 많이 잡았는데 최근에는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이 손을 잡는다라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보면 과거에 포스코와 신일본제철이 손잡기도 했었고요. 네. 포드와 마츠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노키아도 전략적 제휴를 맺었는데 때로는 적과의 동침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돈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방카슈랑스 같은 경우도 은행이 이제 보험 상품을 파는 건데 네. 이때도 보면 또 전략적 제휴를 많이 맺습니다. 특정사의 상품을 특정 은행이 많이 팔아주고 대신에 또 보험사는 은행을 많이 홍보해주거나 또 보험금을 예치받는 것과 같은 그런 제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단어도 최근에 많이 쓰입니다.
전략적 제휴와 거의 비슷한 뜻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런 표현을 써서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혈맹을 맺는 게 결국 서로 간에 지분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 네. 결국은 그게 혈맹이거든요. 근데 이 돈으로 맺은 관계니까 끈끈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좀 들잖아요. 언제든지 등을 또 돌릴 수 있는 게 이들 그렇죠. 사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생각보다 실패 사례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두 회사 간의 문화적 차이가 클 수가 있고 또 회계 정보에서도 서로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세무 처리할 때도 문제가 생기고요. 특히 이 부분 정보 보안에서도 많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연구를 보면 전략적 제휴의 50%에서 70%가량은 실패한다. 네. 이런 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는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돈이 없으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앱 예스로 이정광 님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투지 이용자들은 010이 아닌 앞번호 계속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얘기 안 했다라고 서운해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놓쳤네요. 문자 고맙습니다. 3부와 4부는 궁금하고 또 걱정을 하셨을 의료 민영화, 또 영리화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